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줘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1월 6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서울신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2면, 3면, 4면, 5면을 털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 이겁니다. 예. 이 1면, 통상 무슨 창간 기념호 같은 경우에서나 볼 수 있는 편집입니다. 아주 과감한 편집입니다. 기자, 거지되다. 이러면서 서울역 앞에서 구걸하는 한 노숙인을 보여줬는데, 이 노숙인이 봤더니 서울신문 특별기획팀 유대근 기자입니다.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진 지난달 16일 서울역 건너편 노상에서 거지 행색으로 주저앉아서 구걸을 체험하는 모습. 네, 그 모습이 이제 실려 있는데요. 서울신문이 오늘자부터 2달 동안 2015 현재 대한민국의 빈부 격차 실상을 독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시리즈 기획 기사를 싣는다고 밝혔는데요. 예. 상위 1% 부유층,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최소 10억 원 이상인 개인 순자산 40억 이상, 연소득 1억 5천만 원 이상, 이런 1% 부유층과 하위 9.1% 절대 빈곤층,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66만 8,429원 미만의 이런 빈곤층의 생활상을 비교 대조하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극과 극 일종의 비교 체험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 사람은 거지 체험해보는 거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은 이 극과 극을 최대한 좁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애를 써야 되는데 현 정부가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이것까지 짚어볼 것 같은데, 오늘 편집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이면을 보면은 말이죠. 기자 거지되다. 유대근 기자의 1일 거지 체험이 실려 있습니다. 고개를 넙죽 이제 숙이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하는 건데 12시간 구걸을 했는데 13,110원 이렇게 벌었다고 합니다. 예. 시간당 1,000원 정도 이렇게 번 양상이죠.
아무래도 좀 선정할 때 제일 호소력이 있을 것 같은 기자를 골랐겠죠. 근데 유대근 기자 잘생겼는데요, 보니까. 예. 사진으로만 봐서는. 그리고 3면을 보니까 말이죠. 기자, 부자 되다. 이런 기획이 있습니다. 같은 특별기획팀의 송수연 기자, 상당한 미모인데요. 서울시내 초특급 호텔에서 부유층 체험을 했습니다. 하룻밤의 특권 323만 원. 오후 4시 3층에 있는 프랑스 유명 브랜드 스파에 갔다 장장 4시간 반 동안 받은 얼굴 그리고 몸 마사지는 79만 2천 원, 2시간짜리 얼굴 마사지는 36만 3천 원이었다. 나는 1시간 코스에 18만 1,500원짜리 보디 마사지를 이틀 전 예약해 놓았다. 내 눈에 그들은 우리끼리는 같은 부류라는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비쳤다. 뷔페식으로 호주산 안심, 대게 샐러드와 디저트까지 30여 종이 차려져 있었는데 대체로 깔끔한 맛이었다. 무한정 마실 수 있는 와인도 칠레산 까베르네 소비뇽 등 5종류가 있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깔린 식탁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숨막힐 듯 눈부신 남산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이 순간이 너무나 완벽해서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다뤘습니다. 이런저런 체험을 다 해보니까 하룻밤의 특권 323만 원이 소요됐다는 겁니다. 예. 거짓 체험하고 있는 유대근 기자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이 아주 파격적인 편집과 함께 이런 기획기사를 다뤘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한번 주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새해에도 계속되는 갑질,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2년 전 남양유업 사태 다 기억하시죠? 욕설 파문. 그리고 젊은 편의점주에 잇따른 자살로 인해서 이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그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이런 갑질 횡포,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회 곳곳에 숨겨진 갑의 횡포는 수면 위로 떠올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공기업과 사기업 가릴 것 없이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을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갑질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과징금을 물어도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프존, 시뮬레이션 끼워 팔기, 직영점 개설, LH와 수자원공사는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또 다른 부담을 또 안기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갑의 횡포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공기업마저도 그렇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골프존의 그 시뮬레이션 시스템 끼워 팔기, 사실 골프존은 현 정부 들어서 창조 경제의 아이콘으로 각광받았지만요, 비약적인 성장 이면에는 갑의 횡포가 있었음이 이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난 건데, 골프존 점주들과의 동반 성장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스크린 골프 시장이 포화 상태인 점을 감안해서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보상 판매 가격을 인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말이죠. 예. 그러나 이 약속은 1년도 가지 못했고요. 골프존은 지난해 말에 신제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1인당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고요. 또 신규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르게 오는 15일에는 대전 본사에 27개의 골프 스크린을 갖춘 대형 직영점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로만 상생이었다는 거죠. 예. 이게 사실 공기업만 이런 게 아니라요. 뭐 이런 일부 민간 업체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정부 청사에서도 벌어진 일이군요. 갑의 횡포. 한겨레 일면을 보면은 정부가 스스로 만든 비정규직 보호 지침과 계약 조건조차 지키지 않아서 새해 초부터 정부 세종청사 용역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해고됐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 노조는 자료를 내고 정부 세종청사 1단계에서 3단계 구역에서 일하는 시설관리, 특수경비 노동자들 가운데 최소한 30여 명이 해고됐다고 밝혔는데요. 세종청사에는 시설관리 노동자 등 1,000여 명이 정부와 위탁관계를 맺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고 지난달 모두 새 용역업체가 선정됐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부 출입 통제, 방화 관리를 맡고 있는 특수경비직 노동자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이 6명인데 5명이 새 업체로부터 고용 승계를 거부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최근 노조 탈퇴를 약속하고 재고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설관리 해고자 5명 가운데에는 지난해 9월 노조 결성을 이끌었던 노동자가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노조원을 특정해서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정부가 부당 노동행위하고 있다 이런 비판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스스로 만든 비정규직 보호지침조차 어기고 있으니 이거 뭐 정부 청사에서 말입니다. 근데 최경환 부총리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법 개정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 박근혜 정부의 보편적 특징이 두 국민 정책입니다. 말 잘 듣는 국민과 말 듣지 않는 국민. 말 듣지 않는 국민은 국민도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제 경제인단체 신년회에서 노동시장 개혁도 지금이 적기다. 모든 게 골든타임이에요.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안 하면 뭐 다 때를 놓치니까. 예. 모든 걸 다 해놓고 다음 대통령은 뭐 거의 아무 일을 안 해도 되는 수준으로 나라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예. 그렇잖아요. 예. 경제도 골든타임. 예. 아니 진짜 개혁도. 골든타임 때는 아무 일도 안 했으면서 세월호가 그렇게 가라앉고 구조가 돼야 할 정말 중요한 실상의 골든타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어디 골든타임이란 말은 주워 들어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을까요? 예. 예. 전 몰랐다고 봅니다. 경향신문 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노동자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이라는 말은요, 이게 뭐 좌파가 쓰는 용어 이게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아마 조선노동당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가요? 예. 청소년 노동 때 부당 대우도 10명 중 4명이 경험하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중학교 3학년생 288명과 고등학생 등 청소년 2,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의식과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가운데 88.6%가 노동자라는 말보다 근로자라는 말이 거부감이 덜하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앞으로 노동자가 되겠다는 청소년 72.4%조차도 86.7%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노동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까지 더해져 이런 반응이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노동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된 데에는 언론의 영향이 크죠. 예. 교육 탓도 있겠고요. 예. 일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막노동, 예. 막근로 예. 이렇게 바꾸면은 근로에 대한 인식이 또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막근로, 막노동. 예. 예. 57%는 또 노동 3권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알바의 40%가 부당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 대우 때 대응법 1위 45.8% 그만둠, 2위 30.1% 해결법을 몰라서 대응하지 않는다, 3위 그냥 참고 계속 일한다, 뭐 부당한 건 아는데 뭐 그냥 일한다, 28.7%, 4위 개인적으로 항의한다, 11.3%, 5위 노동청에 신고한다, 5.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노조가 이 갈등을 야기한다, 상생을 파괴한다, 뭐 그리고 신성한 노동의 현장을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조를 가급적 불필요한 그런 존재로 만들다 보면은 결국 누구에게 이런 그 불이익이 가는지 뭐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법을 몰라서 대응하지 않는다, 30.1%. 이 프로테이지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노조가 있으면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항의할 그런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PD 김효진 PD가 노조위원장입니다. 예. 경향신문 1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 한국경제는 100m 미인, 이런 제목입니다. 속속 발표되는 지난해 경제성적표는 겉은 화려했지만 실속은 없는 외화 내빈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밝혔던 2014년 경제 전망과 실제 달성한 주요 경제 지표를 비교해 보니까 경제 성장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시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고용률 같은 경우 2014년에 그 목표했던 거는 65%. 실제 결과는 이보다 0.1% 더 많은 역시 65%대. 소비자 물가 2014년 목표치는 2.3% 이내로 묶는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1.3%. 어이구, 그냥 어마어마하게 물가 안정을 도모했군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게 0몇 %대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표는 3.9, 실제 결과는 3.4. 같은 3%대지만은 차이가 큽니다. 예. 어쨌든 고용률, 소비자 물가, 그 밖에 또 경상수지, 취업자 증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망치를 달성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지표상에 나와 있는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100m 미인이라는 겁니다. 30대의 고용이 줄어들고 정규직 고용이 줄어들고 무역 수지가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고 저물가에도 공공요금은 올랐고 그래서 피부적으로 물가가 묶였다. 이렇게 서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따져봤을 때 작년 한국 경제, 아름다운데?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온갖 잡티, 주름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예. 특히 고용지표 보면은 50, 60대가 고용률 상승을 견인한 그런 내용이군요. 예. 그래서 많이 지지하는 모양이죠. 예. 이런 것들이 또 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보도를 하는 신문은 경향신문 정도입니다. 경향신문 또 3면을 보면요.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 공연불드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세금 수입. 국가가 이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근데 세금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있는데 국가재정 운용 체계가 그야말로 엉망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공들인 것이 공약 가계부 작성이었는데요. 공약 가계부라는 것은 국정과제 한 140개 됩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자금, 마련할 돈을 대차 대조표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굳이 가계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머니가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국가재정을 깐깐하게 이게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정부가 이제 이런 그 방침을 세워 놓았지만은 실상은 공연불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정부 기조가 그간은 긴축이었거든요. 부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됩니까? 마중물을 넣어야 이게 물이 퍼나오듯이 어마어마한 재정이 이제 투여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금 수입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부족한 세금은 최고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그 2013, 2014 부족한 세수만 27조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줄이지 못한 지출, 도리어 확대한 지출, 그런데 부족한 세금 수입. 이러다 보니 국가 재정 운용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공약 가계부가 같은 종이인데 공수표가 돼버린 그런 양상입니다. 예. 비선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의 자작극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혹과 불신만 키운 검찰의 청와대 문건 수사,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사건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그대로다.
박 대통령이 문건 내용을 찌라시라고 규정한 대로 검찰도 사실무근의 자작극이라고 결론 내렸고 문건 유출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는 대통령의 단죄 그대로 검찰 역시 권력투쟁 때문에 나라를 뒤흔든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정윤회 씨와 측근 비서 3인방은 엄중한 조사도 없이 어제 말씀드렸죠. 이재만 씨만 조사받았고 나머지 2명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나머지 2명은 아예 검찰 출두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 제가 부디 족가세요 이 말을 했는데도 여하간 경찰에서 나와라 검찰에서 나와라 아주 수시로 괴롭혔거든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네. 김용민 국장은 정권 실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를 실자 실세. 아니 세를 잃었다. 세를 잃었다. 예. 세를 또 얻은 적도 없었죠, 실은. 예. 예. 요약하면 이 정윤회 씨나 이 사람들이 국정농단 비선이 아니라 예. 조응천, 박관천 이 사람들이 박지만 씨의 비선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셈이 돼버렸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3면을 가보면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이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대통령의 발언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느냐. 결국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이 발목을 잡아서 수사 결과의 신뢰도만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령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선을 그어버렸으니 그 결과 발표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결국 이번 사건이 재수사나 특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분석했는데요. 역대 대통령과 정권 핵심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수 재수사와 특검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민간인 사찰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또 내곡동 사저 의혹 역시 마찬가지고요. 둘 다 검찰에 의해 무혐의 땅땅땅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요. 자, 하여튼 이 청와대가 괜히 개입해서 검찰이 용을 썼지만 아무런 권위와 또 이렇게 무게를 얻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이 사건의 본물을 터지게 한 그런 신문이 바로 세계일보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세계일보가 상당히 주목됐는데요. 단독 이렇게 달면서 관련한 기사 하나 전한 게 있습니다. 박지만에게 간 문건, 청와대의 그 상부,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그동안은 짐짓 한 발 빼고 양측의 그 싸움을 좀 지켜보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째 같이 불똥이 튀게 된 것 같습니다. 박지만 씨한테 넘어간 문건은 청와대 원본이다. 검찰이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지만 씨 비선 실세로부터 이 청와대 원본 문건을 박지만 씨가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검찰 발표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은 의혹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내부 문건이 2013년 중순 경찰 파견 근무자인 박관천 경정을 통해 박지만 씨에게 건네졌고 이 과정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묵인 또는 허락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검찰이 박관천 경정이 빼돌린 청와대 문건의 성격을 대통령 기록물 원본이라고 밝히면서 청와대 원본을 7개월 동안 받은 이런 박지만 씨 역시 사법 처리의 도마 위에 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불법 열람했다면 당연히 박지만 씨에 대한 사법 처리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예. 세계일보 입장에서도 박지만 씨를 지난해 5월에 미리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일보도 박지만 씨의 어떤 태도나 이런 걸 좀 믿었겠죠. 근데 지금 상황 보면 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좀 불편한 좀 기색이 있어 보입니다. 세계일보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오늘 세계일보 기사도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태산명동 서일필. 이 말은 태산을 흔드는 큰 그런 진동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쥐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예, 까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하여간 지금 이 문건 유출 수사로 해서 결국 결론이 났고요.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은 밝혀진 바가 없는 셈이 됐습니다. 조선일보 사면으로 가보면요. 조응천 전 비서관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실렸네요. 박관천에게 속았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관천에게 속았다. 그러니까 박관천 경정 부하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박관천 경정이 이제 부하인데 이 사람이 보고한 내용 이거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근데 속았다. 근데 이게 또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조응천 전 비서관은 육할은 믿을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박관천에게 속았다는 게 나머지 사하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조선일보 오면 보면은 이제 이 사건의 결론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을 유임시킬 듯.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청와대는 문건 정리를 마무리하고 경제 3개년 계획에 집중할 듯. 여권에서는 청와대 혁신하려면은 3인방 중 일부라도 바꿔야 하는데 이런 입장은 수사를 불신하는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신년 회견 때 수습안을 발표할 전망인데 어쨌든 이 3인방과 관련해서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대통령은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요.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사건 수사 개시 사흘 만에 수사팀에게 경력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경찰 수뇌부가 직원들에게 경력금을 지급한 것이 이례적이고요. 금액도 매우 큽니다. 100만 원. 이건 결국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일탈을 의도적으로 확대하려 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예. 너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잘못된 거 그거 좀 제대로 수사하고 가급적 이슈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세월호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우리 각하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예. 구은수 서울지방청장이요. 네. 예. 저는 구설수 청장인 줄 알았습니다. 구은수가 아니라 구설수.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평가 방식을 기존 절대평가에서 더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상대평가로 바꾸는 대학이 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수년 전 제가 이제 대학 강의했던 2007년부터 상대평가가 들불처럼 번지는 양상이었는데요. 경희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8개 대학 총학생회가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부 평가 기준을 보면은 대학 본연의 역할과는 괴리된 취업률 반영 비율은 높은 반면에 공적 기능을 담당하던 등록금 지표와 법인 지표는 사라졌다. 특히 학점 관리 지표 등 무리한 평가 내용의 피해는 이미 여러 캠퍼스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상대평가로 바꾸라는 어떤 그런 교육부의 지침, 이 지침 때문에 대학이 상당히 본래 설립 목적과는 달리 퇴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는 다양한 외국어를 가르치는 외대 특성상 소수 정원의 수업이 많은데도 학교는 모든 성적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이것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줄 세우기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제가 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들이 한마디로 맛을 잃게 된 데에는, 맛이 가게 된 데에는 상대평가가 아주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연대하고 협동해서 함께 학문을 연구하고 또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 대학이 그냥 자그마한 클래스 안에서도 서로 경쟁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7, 8명이 수업 듣는데 이 가운데 한 명만 A+를 주고 2명은 A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점 줄 수 있는 그런 그 정원을 이렇게 딱 정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대학 강의를 했을 때가 2011년 2학기였는데 저는 그냥 모두 다 100점을 주고 다 A프를 주고 이제 그만둬 버렸습니다. 예. 아니 물론 이제 결정적으로 그만둔 이유가 그겁니까? 아니 그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기 중에 바꾸라고 한 거예요. 평가 방식을. 예.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그런 얘기가 다 있냐?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러면 난 안 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 연극 영화 계열의 그 수업인데 스피치 교양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대 평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전에는 교육부 그런 지침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였냐면은 중앙일보 대학 평가. 예. 이 신문사 대학 평가에서요. 상대 평가 비중이 높은 학교를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받으려고 이렇게 상대 평가를 강요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 교육부는 더 이렇게 일방적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건 결국 뭐겠습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없애고 수업에만 몰두하게 학점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저항하는 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바꿔주질 않습니다. 예.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취업도 어려운데. 예. 제가 그 학교에서 전부 다 A 플러스를 줬다는 건 좀 과장이고요. 예. 한 70% 주고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것도 그렇게 주지 않을 수 없을 시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 다 맞췄는데 A 플러스 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대학을 그 살벌한 그런 저급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나라 대학. 이런 대학에 뭐하러 돈 내고 다닌다고 하는 건지 참 저는 자녀가 대학 안 가겠다 그러면은 안 보낼 생각입니다. 본인은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합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노래 제목 거짓말이야. 가수 박근혜. 피처링 검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일부 공직자와 정보경찰 등의 안이한 보안의식, 일부 언론과 기업과의 부적절한 정보 거래로 허위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일탈 행위로서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윤의 문건 내용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이 박동렬로부터 들은 일부 풍문을 과장 짜집게 한 후 마치 정윤의 언동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제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서실장님 이하 여러 수석들과 정부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빨리 밝혀서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현재까지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추단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정윤회와 고소인들 간 통신자료 분석,
소위 십상시의 모임 장소로 지목된 중식당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한 달 이상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문건 내용이 허위임을 밝혀졌습니다. 너무나 일치되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검찰의 피처링. 슈퍼스타 갑입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